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이었던 2014년 12월 29일 저녁 9시 40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가마골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이 타오르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긴급하게 소방대가 출발했죠.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날 화재가 상당한 폭발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 창틀과 유리 창문이 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이 또 인근 도로까지 날아갔을 정도인데요.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화재가 난 이곳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일가족이었는데 피해자는 38살 주부 박씨, 그리고 각각 12살, 9살, 6살 된 그녀의 3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작 10가구가 다인 이 작은 동네에서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정말 깊게 상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마침 박씨 집은 또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를 다 진압한 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안에는 그 물건이 타면서 막 유해한 연기가 나잖아요. 일산화탄소요. 이런 게 났고 했지만 다 훼손되기 전에 남은 모습들을 경찰이 보고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겠죠. 참고로 방진 마스크 같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런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매캐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집을 살피던 경찰이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망자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 즉 실화의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문이나 창문 앞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이 모두 방 안, 방문 앞, 거실 등에서 발견됩니다. 탈출 시도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동반 자살?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2 아들은 거실에 있었고 모녀는 방에 있었다고 해요. 출입문 또한 잠겨져 있지 않았고요. 이건 통상적인 자살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조심스럽게 의심하던 중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먼저 현장 감식 결과 초기 발화 지점에서 휘발유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휘발유가 이미 다 불에 타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물론 냄새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장판을 들춰보니까 미끌거리는 기름이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집 전체에 불길이 빠르게 퍼지도록 휘발유까지 뿌려서 불을 질렀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검을 해보니 이 시신의 피부에 남아있는 물결무늬 흉터가 확인됩니다. 물결무늬 흉터. 이건 이 사람에게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이 의도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증거는 이게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닌 방화 살인 사건이라는 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졸피뎀,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재운 후에 집에 불을 질러서 사망하게 한 정황인 거죠. 경찰은 곧장 용의자를 추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예상하셨겠지만 피해자 박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A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남편 A씨는 평소에는 횡성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 생활을 하다가 강릉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집에 들려서 아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가족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화재 당일에도 아이들 만나서 장난감 사주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떠났다고 말했죠.
게다가 A씨는요, 사건 당일 어딜 돌아다녔는지 그 행적이 모두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잃은 A씨 또한 너무 슬프죠. 가족과의 그날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A에게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수면에 올렸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인 B씨예요. 일반적인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거나 혹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저지른 이 방화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범인들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요, 경찰들이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B씨가 왜 용의선상에 올랐는지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탐문조사 결과 B씨에게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냥 그는 단지 이웃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급히 신고를 해준 아주 무고한 사람인 게 밝혀졌어요. 자,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마지막 용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도왔던 40대 여성 E씨였어요. 그녀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2층에 4명이 있어요 라면서 막 다급하게 소리쳤고요. 자기 역시 소방관들을 따라서 막 불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게 용감한 어떤 시민의 모습을 오해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화재 현장을 맴돌던 E씨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E씨에 따르면 피해자 B씨와 그녀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E씨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B씨가 생전에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게다가 자기한테 1,4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찰은 이 E씨가 진술하는 내내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불편한 위화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보니까 E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데 있어 B씨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E씨가 갑자기 휘발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B씨가 휘발유로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경찰들 중 그 누구도 방화의 도구가 휘발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E씨는 계속 진술했죠. 제가 이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B씨를 구하려고 5번이나 집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라고 막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의 증언을 모아봤죠.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긋나는 진술에 E씨에 대한 그 경찰의 의심이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짙어져 가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증까지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피해자들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었죠. 그런데 피해자 엄마였던 B씨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 E씨의 주장대로 B씨가 아이들과 동반 자살을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E씨가 졸피뎀 외에 여러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게요,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였어요. 그 화재 당일날 또 졸피뎀을 처방받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침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음료수병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럼 정황상 E씨가 이 집에 가서 B씨와 아이들에게 맥주와 음료수를, 졸피뎀을 탄 맥주와 음료수를 먹인 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B씨의 집 신발장에서 한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요. 이건 E씨가
죽은 박 씨에게 약 1,880만 원을 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어라? 이 씨는 박 씨가 자기 돈을 1,4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죠. 사실 돈을 빌린 건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화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이 돼요. 이건 뭐 이 씨의 범행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이제 이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해가던 중 또 다른 강력한 한방이 발견됩니다. 이 화재 사건 발생 3일 전에 이 씨가 이미 강릉에서 방화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킨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녀가 강릉에 살고 있던 자신의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에 불을 질러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예요. 이건 정확히 이번 사건과도 일치하는 패턴이죠. 심지어 그때 이 씨는요, 내연남에게 63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요. 또 사망보험금 수령장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내연남 C씨가 사망하기 전에 구조가 됐고요. 사건이 미수에 그쳤죠?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인 C씨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약간 기억상실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참 운도 좋죠. 자 보세요. 이 씨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3일의 간격을 두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코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씨는 즉각 건조물 방화치사 및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거듭되는 조사와 진술 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이 씨도 무슨 소리냐 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죠. 아이 셋을 포함해 일가족을 살해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이 씨 진술에 따른 그날의 전말을 좀 알아보면 그녀는 일부러 이 죽은 박 씨의 남편이 오기로 한 날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남편 A 씨가 의심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박 씨에게 빌린 돈 1,880만 원을 갚고 싶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맥주와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건넸고 모두 잠들자 곧장 방화를 저지른 것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 씨가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휘발유 뿌리고 그 다음에 다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차로 7분 정도 떨어진 파출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막 소방차가 삐용삐용 하고 지나가죠? 됐구나 싶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저기 4명이 다 있어요. 박 씨와 아이들 구해야 돼요. 라면서 필사적인 액션 연기를 펼친 거죠. 이건 모두 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화재가 이제 진압되고 그녀가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먼저 박 씨 유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박 씨가 생전에 나한테 1,4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족인 당신들이 대신 갚아달라. 라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면서 좋아했을 텐데요. 경찰들 또한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사람이 아닌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픈 아이가 있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동네에서도 이 씨는 좀 딱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박 씨를 만난 거예요. 박 씨는 친절했습니다. 또 그녀의 눈에는 건강한 남편과 아이들 다 부러운 삶이었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어느덧 이 씨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는 워낙 궁핍한 삶에 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계획을 한 건 일단 보험 사기였어요. 돈이 필요했고 대상은 내연남 C씨였죠. 근데 그게 미수로 돌아가면서 바로 3일 만에 다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게 친했던 박 씨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힘들지 않으세요?
내연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했죠. 그래 돈을 타니까요. 그런데 친구 박 씨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을 모두 죽여서 자기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을 텐데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씨가 단순 돈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돈을 이제 갚지 않아서 박 씨와 이 씨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박 씨와 가족 다 죽여버리자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고 너무도 뻔뻔하게 행동한 불길 속 악마. 하지만 그 불길 속에 묻힐 줄 알았던 증거들이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재판 내내 자기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너무 계획을 했다는 정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재판부 또한 이게 정황상 자신의 채무를, 그러니까 돈을 좀 안 갚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요.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로 적용이 되어서 검사는 처음에 사형을 주장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에 결심 공판이 열렸고 여기에서도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녀는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씨가 죽인 박 씨는 늘 그녀에게 친절했고 또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큰돈까지 빌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고스란히 일가족 방화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왔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웃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2건의 방화까지 저지르는 희대의 악녀로 변했던 걸까요? 그 악함이 모두 궁핍한 환경에서 온 거다, 먹고 살기 힘드니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빚이 불어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진 않죠. 이 씨가 살해를 감행하면서까지 갚지 않으려고 했던 1,880만 원. 그녀에게는 이게 큰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4명의 목숨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